중국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 새벽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얼마나 그냥 크고 째지는 소리가 나는지, 아니 이게 뭐지?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여기 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다 이렇게 깨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6일 밤이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어둑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도로 위로 쏟아진 돌 무더기들이 보입니다. 스파크가 튀는 모습도 보이고요. 잠시 뒤 스파크와 함께 산에서 쏟아진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택시를 덮칩니다. 뭐 정신없었죠. 우리는 입장에서는 손님하고 저는 무조건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것밖에 몰랐죠. 산사태 1차 원인으로는 폭우가 꼽히지만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고사 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발생한 지리산 산사태를 조사해본 결과 총 7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인근 산림인 구상나무와 간문비 나무 등이 말라 죽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산불과 산림 노화뿐 아니라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무들이 뿌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고사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뿌리가 흙 위로 드러나 있다 보니까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빨간색 선들은 등산 탐방로입니다. 바로 옆으로 산림 고사 지역이 위치하다 보니 장마철 이후 지리산을 찾을 등산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녹색연합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고사가 비단 지리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만큼 고사목의 전수조사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공간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산 주변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 강한 소낙성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과 전남 지방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과 여주, 강원도 원주에서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중북부와 충남,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많은 곳에 200mm 이상, 충청 북부와 전남, 경북 북부 내륙에도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이렇게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미 강하고 많은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예고됐던 것처럼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울 북부 쪽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관련 내용 CCTV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리 포천선입니다. 동의정부 IC 북측 부근 화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노면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차량들도 전조등을 켜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별내 IC 인근이고요.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내려서 노면이 완전히 젖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도로 지나시는 분들 꼭 서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상계교 노원교 화면 모습입니다. 밤인 것처럼 어둑어둑하진 않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물이 많이 차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차들이 전조등 켜고 안전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개도 보이고요. 한눈에 봐도 빗길 도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CCTV 화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로가에 보면 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빠져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꼭 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주요 하천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서울 도림천과 고덕천 전 구간과 시청에서 고산자교에서 이르는 청계천 일부 구간 등 9개 하천에 보행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진 성남 분당구 탄천의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여주 현암동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고 수원 율전동에서는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도로가 지나는 지역의 시장 군수들은 지역에 생존이 걸렸다며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다시 추진한다 해도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그 문제가 남습니다. 산적한 쟁점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 인구 대부분은 남한강 기준으로 아래쪽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2년 전 민주당도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만들면 강남 쪽, 즉 강하면에 나들목을 설치하자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강하나들목을 강하면의 어느 지점에 두겠다는 걸 놓고는 여야의 주장이 다릅니다. 노선의 형태와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강하면 내 나들목의 위치와 직결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양서면으로 향하는 기존 예타 통과 노선의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강하나들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부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종점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노선이 어색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해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했거나 정부가 잘못된 근거로 노선 변경을 검토한 셈이 됩니다. 민주당이 종점 변경을 요구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 한 달여 전에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종점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분기점과 나들목의 기대 효과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들어서는 게 검토됐던 건 일반 도로를 잇는 나들목이 아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음과 먼지 피해만 본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종점이 바뀌면 근처 나들목으로 가는 접근성이 좋아져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한강을 횡단해야 하는 문제, 양평군 내 인구 분포가 다른 만큼 종점을 어디로 둘지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의 규모가 다르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전문기구를 구성해 노선에 따른 편익을 객관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정치권의 공방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종점 변경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특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당의 주장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해까지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를 지낸 정동균 전 군수의 아내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직전 원안 종점인 양서면 근처 땅 3필지를 구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점을 기존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민간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 부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획했다는 말인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 했던 시도가 의혹의 본질이라며 대여 공세고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답정 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 전환 쇼였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강상면 안 대신 애초 계획대로 양서면에 종점을 둔 원안을 추진하되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들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국정조사와 원희룡 장관 탄핵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일정을 오늘도 소화하는 겁니까? 네,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 3대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관철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괴담 유형과 유포 경로 관련 시민단체 명단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은 지난 20년 동안 미군 장갑차 희생 사건, 광우병 논란 등 여러 의혹을 선동해왔던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넘어와 이번에는 오염수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큰 사건들에 있어서 이제 시민단체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그 후쿠시마 공동행동 문제까지도 사실 동일한 흐름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를 향해 수산물 대책 관련 민관합동 TF 구성을 제안하고 해양수산부의 전국 주요 수산물 위판장과 직판장의 일일 안전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내고 미군 전략정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군은 미 정찰 자산의 공해 상공 내 비행은 정상적인 정찰 활동이라며 북한의 위협적 언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담화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오전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동해의 북한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에 걸쳐서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은 위임에 따라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며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군부라고 지칭하면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북한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주제넘게 참견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저녁 담화에서도 미군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또다시 경제 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불과 9시간 만에 또다시 위협적인 담화를 낸 겁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 전략정찰기가 동해에서 몇 차례나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미군 전략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는데요. 국방성 담화에서는 영공 침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김여정 담화에서 EEZ 경제수역 상공이라고 말을 바꾼 점이 주목됩니다. 국제법상 EEZ는 영공과 달리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 공역인 만큼 북한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공해상공 내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북측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군 당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당국이 필요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반박하는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대안으로 나온 강상면으로 연결하는 안이 경제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대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좀 급하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난 15년 이상 양평 국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 그리고 두물머리 그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큰 구상 속에서 그 6번 국도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 정체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끝냈고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종점까지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족들이 그 종점 부근에 말하자면 토지를 땅을 엄청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거든요. 행정 절차를 자기들 마음대로 백지화시켜버리고 또 노선을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종점을 변경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논란이 되니까 어거지로 만들어낸 그런 변명거리에 불과한 그런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박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김건희 여사로 갖다가 귀결을 시켜요. 네. 기승전이잖아요. 옛날 김건희 여사를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도 여성이십니다. 네. 정말 한 분의 여성이고 존엄한 분입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존엄하지 않습니까?
줄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 했었던 민주당의 저는 그 행태에 대해서 우선 반성부터 좀 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양평 땅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예타를 할 때에 네. 바로 현장에서 KDI가 나가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예타는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 현장을 가서 보니 산악이 높은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다리를 2개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오염될 거 아니겠어요? 기존 터널이 있는 거예요. 이 기존 터널을 또 헐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JCT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을 2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예타는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에 노선을 좀 변경하자라고는 의견을 그 당시에 냈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 했던 일들입니다. 이 서류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안 노선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검토한 거고 낸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3월에 그거 2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기 4번 카메라 앞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냈었던 이 공문입니다. 공문이고 22년도 3월에 동해기술공사, 정동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 새로운 노선을 검토를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다 검토해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의 집안의 땅들은 선산 땅들이 많잖아요. 아니 대통령 결혼하기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무조건 다 김건희 여사로 이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기를 하면 이거는 너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당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합리적인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나서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냈는데 그 설계 전문 업체 2곳이 그 안을, 그러니까 지금 대안으로 나온 안을 이미 검토를 했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월 달에 22년도 1월 달에 공고가 나갔고요. 3월 달에 2개 회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런 안이 나온 거예요. 원희룡 장관 취임하자 3일 만에 이걸 결재했다고 하는 건데 장관이 이거 내용을 알고 3일 만에 간 장관이 어떻게 이게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이 지나가니 이걸 하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소설을 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정동균 제1안이 또 있고 2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출신의 군수는 또 거기에 또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1안으로 요청한 거라고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러한 사실이 아닌 것을 국민들한테 현혹을 하면 정말 이 정치 이기 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인격 말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어떨 때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지금 또 이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탓했다가 어떨 때는 인용하고 그러니까 전 의원님 이거는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2017년도에 노선이 확정이 됐고 2017년도에 확정된 노선을 가지고 202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지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행정 절차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견도 없었고 다른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와 양평군에 왔다 갔다 한 공문 등등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된 것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설명은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무슨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뭐 강화의시가 어떠니 강상면이 어쩌니 복잡한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요. 10수년 동안 진행돼 가지고 이미 노선이 확정됐고 행정 절차를 다 거쳤는데 왜 종점이 변경됐냐 이 부분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성전 김건희 여사라고 그러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양평군에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양평공흥지구, LH가 100% 공영개발을 하기로 한 이 양평공흥지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이 민간개발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개발해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도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 2008년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형질 변경을 합니다. 평당 4,800원 정도 하는 이 땅이 무려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창고 용지로 바뀌고 대지로 바뀌면서 무려 56배. 그러니까 평당 4,800원 하던 게 26만 원, 27만 원, 56배가 오릅니다. 네.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고속도로 종점이 바뀝니다. 도대체 양평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양평에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랬는데도 기성정, 김건희다.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허위 사실이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친되는 이 사건하고 예. 전혀 관련 예. 없는 거기까지는 걸. 가지 마시고. 아니 예. 전 의원님.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도대체 아니, 양평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아니, 겁니까? 이걸 좀 비춰주세요. 이걸 아니, 해명을 하시라는 아니, 겁니다. 전 의원님, 이 저 고속도로 거라고 관련 없는 거 대통령 결혼하시기 이전 거를 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 의원님 자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종점 변경을 얘기를 하는데 종점 변경 검토 전체 대안 노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용역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 업체 두 군데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 대안을 이 저 업체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아니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 기록이 남은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 좀 나가고 있는데 기존 노선이 있고요. 예. 또 대안 노선에 2안이 있고 3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안 노선을 기존 노선에는 이게 환경에도 문제가 많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국가 예산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두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안 노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안 노선 1과 2를 보면 우선 거리도 지금 대안 3안이 훨씬 더 짧습니다. 네. 차량도 만여 대 정도가 더 양평시내에서 더 많이 다닙니다. 예. 또 금액도 훨씬 약간 좀 덜 듭니다. 그리고 한강이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네. 이 대안 1노선에서는 다리를 하나를 놔야 되지만 네. 대안 2노선에서는 두 개를 놔야 되지만 대안 2노선에서는 다리를 하나만 놔도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했고 업체들이 그 용역을 받아서 검토해서 이 안이 좋겠다라고 낸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김건희 여사하고 또 엮습니까? 정말 웬간히 좀 하셔야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돼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존 노선 안이 아니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이 된다면 애초에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취지가 벗어납니다. 두물머리 교통정체를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변경을 했는지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설명이라면 그것이 변경한 이유라면 이런 의혹이 언론과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을 때 원희룡 장관이 단박에 백지화 시킬 것이 아니고 그런 설명을 해야죠. 백지화 시켜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사후적으로 변경을 왜 했는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이라면 백지화하기 전에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사후적으로 지금 백지화에 대한 정당성
노선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 전 이 의원님이 말씀 드리는 너무 지금 현재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고 계십니다. 괴담은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려면 복잡을 한데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이 여기에 환경 문제가 있고 산이 많고 기존 터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고속도 두 개를 연결하다가 보니 문제가 많아서 이후에 이거를 새로운 대안을 찾자 검토를 요청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제가 또 반복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안을 검토하는 거를 용역을 내서 두 개사가 낙찰에 응해가지고 이 두 개사가 이 대안을 낸 거 아닙니까? 내서 보니 차량도 양평으로 통과하는 시내 통과하는 게 차량도 만여대가 많고 금액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대안 3안이 결정이 된 건데 이쪽으로 가자고 의견이 모아진 건데 그거를 무슨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의원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설명을 한 걸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대안 노선이 더 타당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지금 대안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JCT 설명 같은 경우도 분기점도 그 자리에는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타를 왜 그 노선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예타는 저희 지역도 예타를 합니다. 예타를 하는데 예타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어요. 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한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예타를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타가 끝났더라도 다음에 노선을 변경한 게 그 과거 20년 동안에 14건이 있습니다. 네. 변경한 선례가. 그래서 그걸 변경한 거예요. 이 변경 그러면 변경하는데 누가 용역을 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했다니까요. 그리고 두 개 회사가 결정을 했고 대안을 냈다니까요. 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아까 제가 표로 설명을 네. 했듯이 여러 편익이 많더라는 거지요.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여기에 해놓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꾸 끌어들이는데 이 또 김건희 여사 이 집안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종점 부분도 아닙니다. JCT 부분입니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연결되는 네. 분이어서 오히려 땅값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김건희 여사로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정말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은 이거 격이 있어야죠. 좀 제1야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질문 하나와 함께 반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비 타당성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인데 제 지역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 할 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게 해가지고 예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대로 예타는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가 되면 보완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년 동안 14개, 요거는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년 동안 2건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토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14개가 14건이라 하더라도 20년 동안 14건입니다. 20년 동안 14건. 1년에 한두 건씩은 있는 한 1년에 한두 건이 아니죠. 20년에 14건이면 그러게 1년에 한 1년 건도 몇 없는 개월 겁니다. 만에 한 건씩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저희도 예탄을 이례적이면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인 거지요. 거기서 용역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김건희 여사 땅값 올려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지. 또 그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면 그게 듣고 있는 시청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타라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굉장히 결정적인 행정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JCT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이게 언론에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겁니다. 이 JCT 바로 옆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땅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미 그 선산을 산을 말하자면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땅값이 50년 빼고 이미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원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양평 주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이 두물머리 교통정체 때문에 그냥 아주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평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인근해가지고 저기 저 남양주라든지 광주. 또 광주라든지 고 일대 경기도 하남, 일대 하남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한 몇 년 전에 요 두물머리 가게 되면 두물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 되면 서울 시민들도 엄청난 교통정체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그 노선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원희룡의 나라입니까? 국토부가 원희룡의 국토부입니까? 장관 한마디로 1조 8천억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양평 국민들과 경기도민들,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정부 입장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가 대안으로 이렇게 가는데 법을 위반한 거 있습니까? 법 위반한 거 없습니다. 예타 까다로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타가 통과됐더라도 대안으로서 한 선례가 여러 건 있잖아요. 그리고 걸어갔었을 때 우리 수도권 2,500만이 쓰고 있는 이 상수원에 대한 오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헌거를 왜 부정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 공세인 거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물머리 맞습니다. 그게 국도 6번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으로 지금 이 대안 3안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내면 서울까지 15분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국도 6번을 타고 다니면서 이 두물머리 쪽이 주말이면 많이 막혔겠지요. 그래서 교통량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한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 본인들이 그걸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2008년도부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양평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리고 2008년부터 진행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됐다가 엎어졌다가 됐다가 취소됐다가 됐다가 좌절됐다가 이 과정을 쭉 거쳐오는데 그렇게 됐다가 엎어지고 결과가 뒤바뀌고 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경제성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경제성이 안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추진되다가 좌초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종점을 양서면으로 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노선이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양서면을 종점을 했을 때보다 길이가 대략 한 2km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이 2km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더 드냐? 단순 계산만 해도 1,300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추진되다가 엎어지고 추진되다가 캔슬되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2km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1,300이 더 들어가요. 이러면 경제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예타를 통과한 그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 예. 이야기를 하려면 민주당 정부에서 용역을 했었을 때 그 회사들한테 물어야죠. 남 탓 그만하시고요. 남 탓이 아닙니다. 남 탓 그만하시고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 노선 탓이- 변경을 왜 한 겁니까? 전 종선 의원님, 변경을 왜 한 거죠? 전 의원님, 남 예. 탓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을 용역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문정부에서 용역 발주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점 변경은 윤석열 정부가 한 겁니다. 그걸 왜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까? 문재인 1,300억이나 더 문재인 들어가지고는 정부에서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 원한대로 정부의-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토대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 정도로 하시죠. 오늘
두 분이 2주 만에 만나셔가지고 예, 호흡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제가 많은데 하나밖에 더 못 다루겠네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만나는 겁니까? 상징적인 장면 아닙니까? 비공개가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 대표와 현 대표가 만나고 그동안에 좀 앙금이 있던 걸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나서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모습 자체가 좀 상징적일 그러니까 수 있는 제가 거 볼 아니에요? 때는 아마 그 저녁에 만나니까 식사를 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식사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일부 공개를 했다가 식사가 나오면은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을까. 요런 화면 자체는 일단 공개를 하고. 예. 그럼 이런 방식이 이제 통상적인 정치권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상적인 언론 공개 비공개의 문제는 통상적인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서면 브리핑이 나올 거라고는 글쎄 하던데. 이게 당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당내 역학관계도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서 극복해야 될 그런 이제 숙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결 좀 뭐 될 일이 아니고 또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합의한다 그래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당내 또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의 상임 고문이고 또 1년 동안 해외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뭐 여러 의미로 그런 만남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떳떳하고 시너지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공개하지 말라고 공개를 무조건 하겠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또 살아온 이력이 어떻습니까? 성남시장을 하면서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해서 정자동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검찰 조사 중인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방탄으로 해서 국회에 방탄 옷을 겹겹으로 입었겠어요. 근데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미지를 이낙연 대표께서 그대로 뒤집어 쓰겠지요. 이재명 대표는 공개를 하자고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낙연 대표 쪽이 비공개를 요청을 했겠지요. 또 하면 만나시면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단 말이지.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혁신 얘기하고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위를 떴는데 민주당 혁신위원들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불체포 방탄 특권까지 내려놓은 걸 얘기를 했는데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두 분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다가 보니 공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비공개로 만나고 전 의원님께서 아무리 덮으려고 하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또 봉합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겠지만 길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덮을 이유도 없고요. 덮을 것도 없고 두 전직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그렇게 그 박수는 못 쳐줄지언정 죄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 경영, 국가 경영의 최종 책임자인 집권 여당의 심보가 좀 너그럽고 울타리가 좀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그렇게 사람이 만난다는데? 우리 전 의원님처럼 정상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만나면 박수치고 좋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떳떳하게 조사를 먼저 받는 게 일입니다. 왜? 이거야말로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혐의가 있잖아요. 조사부터 먼저 받아야지 지금 이낙연 대표 만나가지고 비공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당이어서 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빨리 이 방탄 속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빨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품이 넓은 집권 여당의 모습, 품격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그렇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도 기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이고요. 일단 비공개로 공지가 됐는데 얼마나 공개할지 마주 앉는 모습을 언론에
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돌연 숨지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건수가 50여 년 만에 35%나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결혼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1970년에 비해 10만 3천 건, 그러니까 35%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3.7건으로 1970년에 비해 5.5건이 줄었습니다. 2020년 기준 25세에서 49세 사이 인구 가운데 결혼 경험이 있는 남성은 52.9%, 여성은 67.1%로 10년 전보다 각각 11.8%포인트와 1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결혼 외 출생아 수는 7,682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범 이은혜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자 이은혜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드리고요. 그리고 이은혜는 그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20대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도 있었죠. 아내 앞으로 들어둔 보험 계약만 30여 건, 보험금 규모는 무려 95억 원이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무죄의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남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지연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될 거로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타 나머지 사건들에서도 그대로 존중이 돼서 그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 담보 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도 우려되는 만큼 의무가 아닌 보험협회 자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행자 보험을 이용한 보험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여행자 보험이 단기 보험이다 보니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여행자 보험 계약 정보를 한데 모으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휴대폰 도난을 허위 신고해서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명한 인사들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뜯기는 사기도 당했던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4월이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산업자인 것처럼 속여서 정치인과 현직 검사, 전 현직 언론인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력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은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쓰고 고가의 수산물을 제공받는 등 금품 336만 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도 외제차 무상 이용과 풀빌라 접대 등 1,000만 원 가까운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 중앙일보 기자도 골프채를 받거나 외제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김무성 전 의원도 연루 사실이 드러나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수사 이전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무상 제공받은 차 이용료를 돌려줘 재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은? 어떻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걸 소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시는지? 세 번째 탈주를 계획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오히려 조직폭력배 출신 동료 수감자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폭력 조직원 출신 수감자 A씨가 지극정성으로 김 전 회장 마음을 사더니 탈옥을 제안하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홀린 데 돈을 건네줬을 뿐이지 탈옥을 계획하고 폭력조 직원을 활용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라며 탈주 시도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KBS는 시행령 공포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서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 담벼락을 들이받고 20m 아래 놀이터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한 SUV 차량이 돌연 속도를 크게 높여 좁은 주차장을 질주합니다. 구석에 세워진 경차 한 대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더니 그대로 벽돌 담장을 뚫고 20m 아래 옆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습니다. 앰뷸런스 차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 보니까는 사람이 119에 실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와 함께 탔던 60대 배우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배우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 SUV가 이곳 어린이 놀이터를 덮치면서 주변 나무와 난간이 차량과 함께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놀이터엔 아버지와 그네를 타고 놀던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서 이제 그네 타고 있었던 분도 계셨는데 다들 놀라셔가지고 많이들 나오셨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일단 음주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근처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에선 교차로를 지나던 SUV와 오토바이가 크게 부딪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SUV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시 대명동에선 식품 가게를 찾은 6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해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태에 빠졌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